네, 소설가 마광수 씨가 자신의 자택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현장에선 자신의 유산을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넘긴다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소설 즐거운 사라로 유명한 소설가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숨졌습니다. 오늘날 12시 50분쯤 마정 교수가 자택인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산을 자신의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유서를 숨지기 직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마정 교수가 목을 맨 채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소설가와 대학 교수로 활동했던 마정 교수는 1951년생으로 제5공화국 시기부터 성에 관한 거침없는 묘사로 기존 문인들과 보수주의자들에게 강한 비판과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마정 교수는 시인 윤동주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며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1989년 펴낸 에세이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로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1992년에 발간한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란을 빚어 구속돼 표현의 자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마정 교수는 즐거운 사라로 강의 중 음란문서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1995년 6월에 유죄가 확정돼 연세대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1998년 다시 사면돼 그해 연세대 교수로 복직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가자, 장미여관으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라 등이 있는데요. 마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직에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오랜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으나 해직 경력 때문에 명예교수 직함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하에 조성한 핵심 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젯밤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지하 벙커 등 북한군의 지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최대 500kg에 머무르던 탄두 중량 제한을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 말에 공감을 표하며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뒤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꼽았는데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로 대북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의 대가가 무기 구매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네, 청와대는 한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통화 결과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자는 데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발표문에는 청와대 발표에 없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탄두 중량 해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수십억 달러짜리 미국산 군사 무기와 장비 구입을 허가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일 한미 정상통화에 대한 백악관 발표문에는 예정된 군사장비 구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예정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무기가 추가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두 중량을 풀어주는 대신 미국이 고가의 무기 추가 구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차례 한미 정상통화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첨단 무기나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킨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이 그동안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가 기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해군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함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네, 해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수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부터 해군 1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함포 실사격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2,500톤급 신형 호위함 강원함과 1,000톤급 초계함,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 130톤급 고속정 등이 참가해 대공, 대함 함포 사격을 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어제 잠수함과 해상 작전 헬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 무력 시위와 국방한계선 일대 국지도발 대응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해상 전투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남해와 동해에서 진행되는 훈련에는 해군의 주요 전력뿐만 아니라 F-15K 등 공군 전술기, 육군 전탐 감시대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미 해군 P-3 해상 초계기도 모의 표적을 이용한 대잠전 훈련 등을 실시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연합 해상 감시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은 적 도발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적이 수상, 수중 어디서든 도발한다면 즉각 격침시켜 그 자리에서 수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군의 전략자산이 투입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 항모 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의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당초 추정했던 70킬로톤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가 당초 핵실험에 따른 인공 지진의 규모를 5.8로 파악했지만 확정치를 5.9에서 6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소탄이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강화형 원자폭탄일 수도 있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관영 매체는 부쩍 EMP 공격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 수소폭탄 개발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를 활용한 EMP 공격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네, 과연 EMP 공격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지 등을 최덕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MP 공격이란 핵무기가 폭발할 때 생기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북한은 관영 매체 기사를 통해 EMP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고공에서 수소탄을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EMP 공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까다로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없이도 상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중 공기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고도 20km 구간인데 이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도 충분히 EMP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도 400km 상공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미국 전역의 전자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고 고도를 60에서 70km 구간으로 낮추면 남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EMP 공격이 발생하면 지상의 전자장비들이 한순간에 마비돼 군 지휘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일찍부터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2014년 의회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04년부터 북한의 EMP탄 개발을 도왔다고 했고, 헨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 국장도 지난해 6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이 직접적인 핵타격보다 EMP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성주 현장은 긴박한 움직임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곧 배치된다는 소식에 성주 소송리 마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밤새 주한미군 헬기가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등 지난 4일 하루 10여 대의 헬기가 공사 장비와 자재, 병력을 수송했습니다. 경찰도 소송리 마을회관 앞에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주민 50여 명이 모여 앉아 사드 발사대가 언제 추가 배치될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6개 시민단체는 1박 2일간 대동제에 들어가 공연과 민속놀이 마당을 펼치며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들은 사드 철회에 종이 피켓을 붙인 차량 10여 대로 마을 회관에서 사드 기지 입구까지 차량 시위를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일주일간 2차 국민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사드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환경부가 원불교와 사드 문제를 협의했다는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내 발사대 추가 배치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6일 배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동의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필요한 데다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분당국과 반대단체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합니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목적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주빈으로 지금 초청을 하셔서 지금 참석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뒤 첫 일정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러 정상은 월요일 밤에도 전화로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경우는 로드맵을 갖다 제시하고 지금 어쨌든 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양국 정상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방정책 구상 등을 밝힌 뒤 귀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력한 대북 응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해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원유 송출 중단이 안보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제재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외통위 전체 회의에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는 긴급 안보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데 당정청이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도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로 북한의 망상을 깨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틀째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강경 투쟁에 나선 모습인데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이틀째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대신 한국당은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에는 장외투쟁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북핵 위협에 전술핵 재배치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해구산 정책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고 정기국회로 복귀하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김장겸 사장이 자진 출두하면서 보이콧 사유가 소멸됐다며 명분 없는 대국민 선동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제1야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이해받기 어렵다면서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관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부당 노동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이 체포영장 발부 나흘 만에 고용청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청사안으로 향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을 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김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노조법상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MBC 노조는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스케이트장이나 영업부서 등 비제작 부서에 발령내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6월 김 사장과 경영진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MBC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부당 노동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감독 결과 PD,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를 자기 분야가 아닌 곳으로 전보시켜서 아무런 업무도 부과하지 않고 노조 조합원들을 그 사업장에 출입을 저지하는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 사장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재철 MBC 전 사장도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으며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청 앞에서는 언론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현직 간부 박모 씨를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노 씨는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을 맡은 인물로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추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인 이달 30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 휴일, 추석 연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모처럼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긴 연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고 결시가동, 저소득 근로자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일용 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꼼꼼히 추진해달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 물가 불안이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2명 더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가해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살 A양과 13살 B양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A양과 B양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뒤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지난 6월 경찰에 가해 여중생들을 고소한 바 있어 이들이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감경 규정을 담은 현행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어제부터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여고생 A양 등 5명은 여중생 B양을 경포해변과 가해자 중 1명의 자취방 등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들이 동생의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가위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 폭행이 7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양 등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